7월의 마지막 날 저희 살롱드 전북에서는 월 1회 살롱 이슈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요즘 여성 관련 이슈가 무슨 일이 있는지,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 꽉 찼어요. 저희 전북전복팀 4분 다 오셨는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각자 이슈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올해 준비하던 책이 있는데 그걸 텀블벅 펀딩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의 사람들이 후원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100%가 안 될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지금은 후원자가 너무 많아서 원고를 다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의 최근 이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에 대해서 약간 많이 후원을 했는데 본인이 참여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뭘까, 내 세계가 되게 열리는 경험을 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참여했는데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건? 지금 그림책 만드는 그런 그 책이고요. 그래서 책 한 권에 하나의 그림책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뭐 후반 작업, 책 만드는 작업까지 다 혼자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추린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반응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내용이 요약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사람 심리가 다 비슷한 건지. 네. 저는 7월 한 달간 성폭 전문상담원 교육을 100시간 정도 받느라고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인데 네네. 알차게 보내셨네요. 도도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이청님과 함께 그 전문 상담원 교육을 받았고 10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더 감수성을 가지고 돼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맨날 그 여성주의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여성 인권이 어떻고 성폭력의 현실이 어떻고 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세부적인 거에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 무게를 좀 더 깨달은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시간을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기본소득 받아서 좀 좋았거든요.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프리랜서랑 특수고용직 관련해서 재난기금 준다고 5월부터 막 신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6월부터 접수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했죠. 저도 했는데 아직까지 심사 중이에요. 처리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내가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수당과 같은 사회적 취약층을 위한 게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취약층이다 보니까 자 저희가 근황을 중심으로 각자만의 이슈를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각자 그래도 바쁘게 지내셨는데요. 살롱 이슈는 지역과 여성 관련 이슈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3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7월 한 달을 이 관련된 뉴스를 안 접한 적이 없어요. 방송충 관련해서 다룰 이야기고요.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도 또 우울한 소식인데요. 페미니스트들의 대응을 가지고 해서 우울함을 좀 멈추려고 해요. 손정우 관련해가지고 지금 송환 불어된 거, 석방된 거 관련해서 지금 여성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두 번째로 다룰 거고 세 번째는 통계로 본 살롱 이슈 해서 저희가 7월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실종 오후에 신고하고 뭐 조사할 때에서 그날 밤샜거든요. 찾을 때까지. 사실 일을 하고 있어서 원래 안 자는 시간이긴 한데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SNS 뉴스 채널 켜놓고 설마 그건 아니겠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빡쳐 있는 상태에서 편집을 일을 책 작업을 하면서 그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소식 접하고 한동안 못 자고 한 4시 넘어서 잔 것 같아요. 욕을 하고 저는 육두 문자로 욕을 계속 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죽지만 말아라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면서 다시 한번 가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너무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시점이 그 며칠 전에 그 안희정 모친상 당했을 때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조문 카르텔. 조문 사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고한 거기에서 카르텔을. 이미 너무 짜증나 그들의 있었지. 모습을 봤는데 음. 또 이렇다면 라는 생각이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무게감이 연결되잖아요.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밤에. 맞아요. 저는 약간 환멸하고 확인 사살 받은 것 음. 같았거든요. 정말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진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박원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때 박원순 사건 장례식장 옆에서 펼쳐진 풍경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여성이 이 피켓 들고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에 나온 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으로부터의 책에서는 염산 테러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러 명인데 어쨌든 심시선이라고 하는 일가의 딸들의 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염산 테러를 당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대기업에 피해를 받은 하청업체가 대기업 사장한테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여직원들한테 염산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염산 테러를 하는 99%가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거야. 너무 맥락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기업 사장이 영리를 취하는 거지 여직원이 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문장에 썼던 거를 그때 피켓으로 이렇게 들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때도 느꼈던 건데 거기서 다시 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었어요.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그가 죽이고 싶었던 것은 그 자신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나의 행복, 나의 예술, 나의 사랑이었던 게 분명하다.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 피해자를 2번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를 그때 그 한 여성이 들고 있었고 저는 또 조문 사태로 났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조문? 그러니까 안희정의 조문과 박원순의 조문이 연달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직함을 썼어요. 개인 아니야.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었어요. 이미 안희정 때 저질렀던 실수였죠. 또 한 번 반복됐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우울한 감을 아까 얘기했던 사실 확인일 수도 있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너무 슬플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살당해서 확인 사살. 그래 확인 사살. 예? 이게 환멸이에요, 환멸. 법무부 장관도 있었어요 이름이. 안희정 때는 박원순 때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박원순 조문과 관련된 기사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뭐냐면 한 나라의 공권력이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느냐가 저는 되게 아프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11자에서는 박원순 성추행 국가인권위 직권조사한다. 가 얘기했거든요. 사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서울시 묵인 방조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4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20여 명한테 문제를 호소했다. 관련했는데 서울시가 어느 과정도 과정의 개입이 분명하지 않고 방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틀 동안 현장 조사를 했대요.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호나 지원방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4년 동안에 어떤 내용을 조사했냐면 3년간의 고충상담 접수 현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 이후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처리 현황, 책에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고충상담과 업무 담당자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심층 면접을 봤을 때는 최근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거나 교육에 대한 게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의 익명성도 보장이 안 되고 고충 상담이나 이체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이 안 되고 원래 여성폭력 방지법의 피해자 보호 규정은 이런 게 있대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를 지정하고 운영해야 된대요.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이 방지 조치를 해당하는 걸 계획에 담아야 된대요. 2차 피해 공문을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보냈대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피해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직 없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며칠이에요. 7월 9일이고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잖아. 그런 지원, 그래서 피해자가 거의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성부 조사에서 드러나서요. 그런 체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한테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들어가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는 그 민주당 내 움직임에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 통합당 중에 고르는 방식으로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가치 있는 사회적 의제로 방향을 틀어서 통합당의 보수성들이 좀 사라져갈 수 있을지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실 민주당 지금 해야 되는 건 연달아 지자체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이 그렇게 물러났다면 당내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시는 진짜 단위가 너무 큰 행정구역이었잖아요.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그러면 퍼센티지가 지금 3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공천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안희정 사건 때도의 문제는 뭐냐면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저질렀던 안희정 혼자 감옥을 갔지 그것을 은폐하고 한 사람에게 폭력을 모든 것들을 감수하게 몰았던 그 폭력적인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박원순은 없지만 박원순 캠프 내에 있던 조직들, 그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박원순의 행적을 더 신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왜 반성이 없는지.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성의제와 관련된 것들, 특히 성폭력, 그리고 위계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보수 정권인 미통당에서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수정 교수도 거기에 합류했고. 민주당 내 흐름이 참 답답하고 이게 민주당의 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지원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사건하고 또 연계되는 게 뭐냐면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건데 강간 롤플레이처럼 초청해가지고 채팅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주소를 넘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강간을 했는데 거짓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유죄가 났지만 강간을 했던 사람은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적인 것에 몰리면 안 되고 폭력 행위를 누군가한테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짓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이게 롤플레잉이라면 이런 것처럼 이런 폭력 행위를 강간을 해도 돼.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식? 아니면 판사의 결정? 하여간 이게 같이 연결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대부분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여성들이 사적인 구제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것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위계에 대한 성폭력 기획 연재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실제로 성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조직에 더 오래 남았어요.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의자가 보통 나가는 그러니까 게 일반적인. 신고하게 되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조직 내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단체랑 같이 할 때 국가인권위에다가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서지영 검사 했을 때도 국가인권위에서 5개월이나 직권 조사했거든. 근데 별 결과가 없었어. 그래서 사실 시집지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매번 반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해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판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가해자의 공에 따라서 이 성폭력과 성희롱의 무게감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 연재에서 위계에 대한 성폭력 할 때
가해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면 성폭력 가해자의 탄원서를 동료들이 한 95%가 다 써준대요. 이 사회가 이런 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게 이번에 확인됐던 거예요. 전 정말 확인 사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탄원서라는 게 저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양형 사유가 되면 드러나죠. 될까에 대한 생각이 새삼 또 드는 포인트네요. 네. 저는 생각했던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됐을 때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조직 문화를 바뀔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번에 또 놀랐던 건 여러분 혹시 용어 기억하세요? 피해 호소인. 어느 때 이런 말이 나왔죠? 난 여태까지 모든 걸 피해자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SNS에 이런 걸 올린 거예요. 이제 병원에 온 사람도 고통 호소인이라고 부르자고. 그렇지. 아직 고통이 있다는 거 확인하지 그렇지. 못했잖아. 그러면 호소인으로 통일할 거면 다 호소인으로 통일해야죠. 병원에 오신 사람은 본인이 증상을 주장을 하지만 입증된 바가 없으니까 고통 호소인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가해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떠났어도 2차 가해가 피해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 큰 2차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하잖아요. 1차 피해보다. 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죽음으로써 사건이 덮어지는 것은 없애기 위해서 가해자가 죽었어도 남은 자료로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법부에서는 가해자를 징벌을 어떤 걸 내릴 것인지에 맞춰서 지금 굴러가지만 인간 세상에서 가해자가 징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아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법이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멈춘다는 걸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해야죠. 이 법이 바뀌면 자살을 해서 자기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이 거대한 카르텔을 깰까? 그런 생각을 해서 최근에 연재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주변인 개입 교육이라는 거였어요. 사건 발생 시에 참여자들이 잠재적인 가해자, 2차 피해를 하는,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거. 앞으로 교육이 주변인 개입 교육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직장 동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상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서울시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박원순 관련해서 사건 얘기하는데 이것과 같이 저희 지역에서도 또 사건이 있었고요. 관련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문제가 계속 추가됐던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KBS 이소정 앵커가 정세랑 소설을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를 이제 그 클로징 멘트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청와대 청원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원 넣더라? 이 앵커를 하차해야 된다고. 그 참여 인원이 19,498명이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그게 생각나는데, 심상정 국회의원 사무실에 차별금지법 법안 상정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무슨 어머니였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난입했잖아요. 국회 사무실에 난입해서 난동 부렸잖아요. 보수는 참 부지런해. 부지런해요. 우리 언어를 참 순화시켰어. 잘하는 거 같아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 유구무원입니다. 자, 그런 게 있었고요. 지역에서도 또 저희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임실군 공무원 성폭력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가 그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던 간부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부와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 임실군 자체에서 그 얘기를 묵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한테 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자살까지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사건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직장 했을 때 우울증을 앓았다고.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 그걸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김지은 씨 책에도 보면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성인은 꽃뱀 아니면 이상한 여자야. 그 사건 들을 때마다 되게 싫었던 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민해서 그래.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민감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감하고 예민하고 싶지 않고 나도 여유롭고 싶어요. 그 말이 매번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자가 자살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피해자가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임실군청 전라북도에 진상규명하고 실제 어떻게 조직 내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을 했는지 조사하고 그런 게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었죠. 네,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청 내에서 방해 공작이 있었지 않냐고 우리끼리는 얘기했었거든요.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대에 앞에서 제초 작업을 하셨습니다. 진상규명에.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제대로 들어갔을지 약간 의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끝났을 때 제초 작업도 같이 끝났습니다. 너무 우연해, 오비 일하게요? 네. 그리고 또 한남들이 맨날 기사에 나요. 외국 기사에. 아, 줄이시면 안 돼요. 한국 남자라고, 예. 말씀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 기사가 또 생각이 났어요. 조조님이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임실군사하고 좀 연결되는 게 임실군청 직원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임실군청과 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실 중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근무를 했던 외교관 사건이 요즘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거긴 핵심 포인트는 저는 그거 같아요. 그냥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이 경찰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부는 뭐냐면 뉴질랜드인이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대사였대요. 근데 거기서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날라온 거죠.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감봉 1개월. 그 징계가 끝이고요. 지금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근데 뉴질랜드는 그 사건을 받고 접수를 받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가해자가 날랐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잖아요. 이걸 정식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협조 요청을. 근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공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맞아요. 외교 문제로 총리가. 지금 그것들을 거론하는 거예요. 성범죄가 일어났고 그것을 뉴질랜드 정부하고 뉴질랜드 그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국민은 좋겠어요. 총리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게 그러게요. 중대한 지금 문제고. 저희는 장례식에 어. 대통령 이름으로. 내 말이요. 가해자한테 연대 메시지를 보내는데 서울시장장으로 하는데 뉴질랜드 총리는 피해자의 문제를 대통령한테 예, 그 가해자 나라의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하고 송환 요청하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얘기해주고 그럼 피해자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내가 정말 살만한 나라구나.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계속 자기 이 자체가 치유 아닐까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외교관에 대한 수사가 협조 거부는 이거는 뉴질랜드 시민을 위한 정의 실현을 막는 것. 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그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시선과 언론 등등등등등이 이걸 개인화시키잖아요. 개인의 피해로. 근데 여기는 시민의 피해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박원순 사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이것은 정의 실현의 사회, 믿음, 시민의 이름으로 그 영역을 전체로 잡는 거죠. 네, 고통, 한 사람 시민이 겪는 고통을 전체 사회의 고난으로 받아서 아픔을 사회가 해석하는 거죠. 그 자체. 네. 이렇게 말하니까 뉴질랜드랑 비교가 너무 되면서 우리가 정말 가해자를 위하는 사회라는 게 확 직면이 되네요. 네네. 가해자가 정말 살만하겠어요. 그 두 번째가 살만한 게 이제 두 번째 우리 얘기할 게 바로 넘어가는데요. 손정우 사건. 바로 그걸 대변하죠.
한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이 손정우 사건 관련해서 프로젝트 팀을 띄웠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 텀블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캐도 아웃이에요. 저희가 언어를 만드는 게 정말 놀랍더요. 저는 20, 30대 특히 20대 여성들의 놀라운 언어 투쟁. 그래서 캐도 아웃은 뭐냐면 소아성애자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면이 아닌 처벌을. 그래서 손정우 송환 불허 소식에 이 프로젝트 팀이 토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비영리 목적의 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모두 갖게 하자. 그리고 일종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몇 군데 가지고 큰데 광고판을 한번 만들자고 해가지고 지금 텀블벅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관련한 저도 이 정도까지 사건이 자세하게 접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뒤에다 썼더라고요.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계란이 되더라도 이제는 부딪혀야 할 때. 그래서 빨간색으로 캐도 아웃, 외면이 아닌 처벌을 이렇게 해서 연대해서 함께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동 성범죄자 죄질이 적합한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웃을 붙이고 전 세계에 광고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타임스퀘어 광고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한국 사회의 부실한 법률 체계를 폭로하겠다. 그래서 개선에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재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지금 후원자가 3,616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텀블벅 퍼센테이지로 하면 365%가 된 거죠. 네.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이제 8월에 게재해가지고 텀블벅이랑 같이 하는데 왜 그렇게 전 세계로 알려야 되냐면 실태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지금 웰컴 투 비디오의 전체 회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8만 명이래요. 그래서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고요. 중복자로 없이 약 25만 개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되고 있었대요. 그중에서 45%가 웰컴 투 비디오에서 발견된 영상,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면은 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리라는 걸 계속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로만 44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동 성추행의 나이대가 대부분 충격적인 게 10살 이하였어요.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가 생후 6개월이었어요. 정말 제가 신문기사 한 줄로 봤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현재 자유의 몸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방금 지금 뉴질랜드 사건이랑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처벌된 걸 한번 조님이 한번 보시겠어요? 벌금 300만 원이 45%, 벌금 200만 원이 32%, 벌금 150만 원이 9%, 벌금 500만 원 5%, 벌금 100만 원 5%. 자, 더해보세요, 여러분들. 100%가 됐을까요? 나머지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운영자가 현재 출소되어 있는 상태였고,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이것도 기억하시겠지만 더 낮았는데, 사람들이 법원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다음에, 징역도 사실 1년 6개월도 됐던 거죠. 그 징역이 경감된 이유가 너무 웃겨요. 결혼을 해서. 어린 시절이 불우해서 매일매일 반성문을 써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정우 사건 관련해서 현재 페미니스트들이 이 광고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을 소비하고 유포하는 거는 결국 성범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통계도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아동 성범죄자의 16.1%가 성범죄 이전에 아동 성착취물을 반드시 봤다. 일반 성범죄자는 7% 정도래요. 근데 착취물을 본 사람들은 2배 정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N번방에 26만 명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 배 이상이
범죄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번방이 출연하게 된 것도 어딘가에서는 그 한국 사회에 있었던 미투에 관련된 걸 사회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N번방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N번의 순간들이 N번방을 만들었다.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묵인했던 N번의 순간들이. 그래서 저희가 손정호 사건에서 페미니스트들이 타임스퀘어 광고 진행하는 텀블벅에 대한 걸로 손정호 문제를 새롭게 한번 봤었고요. 최근에 나왔던 통계로 살롱 이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최근에 나왔던 어떤 통계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나요? 한겨레 21일이 설문조사 업체 오픈 서베이에 의뢰해서 7월 22일 날 전국 남녀 20세부터 59세의 500명에게 직장 내 성평등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이 될 수 있다라는 질문에 20대 여성의 37.1%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20대 남성은 9.5%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고 50대 여성은 6.3%, 50대 남성은 3.2%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 외에 사적인 메시지 전송은 성적 괴롭힘이 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답변이 정말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답변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기 때문에 20대 여성은 38.7%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50대 남성은 그렇다고 답변하는 게 14.5%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찌할까요?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그 현주소에 더 화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보탤게요. 저는 성희롱 관련해서 요즘 계속 기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요즘 관심 가는 건 2차 가해예요. 어떻게 하면 2차 가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과 2차 가해를 어떻게 당하는지를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2차 가해를 당한 불이익의 경험이 뭐냐면 제일 많은 게 피해자들은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폭언 등을 사건을 접수하거나 사건을 당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36%, 40%를 당한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잖아. 왜 지금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 할 때도 저는 전해주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바로 파면이나 해임, 해고, 신분 상실의 불이익이 그 다음이에요. 16%. 그러니까 말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조금씩 배제시키는 거예요. 교육 훈련이나 기회 제한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바로 당한대요. 간복 부당한 인사 13%. 그 다음에 직무 배제, 직무 재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12%.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과 평가 등의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런 2차를 가해하는 행위자가 누구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직장 내에서 가해자랑 같이 일하는 경우가 바로 직장 내에 일어나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잖아요.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는 게 38.9% 거의 40%예요. 불이익을 당하자마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놀랐던 게 동료예요. 동료가 한 22%. 그다음에 성희롱 고충 담당자가 17%예요. 그다음에 상급자가 15%, 사업주 기관장이 5.6%. 다 하는 거죠. 사실 피해자 빼고 그 조직에서 다 하는 거야. 피해자의 동료가 아니죠. 가해자의 직장 동료인 거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최근에 나온 통계 중에 전국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된 통계로가 있어요. 중고생의 9.2%가 교사 등 교직원에게 신체적 성희롱 당했다라는 보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5.4%가 학교 생활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로 드러났대요. 이게 25.4%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그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경남에서 현직 교사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이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수색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로 했다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통계를 보면 뭐 각자 이제 여학생들
남학생 집단보다 신체적인 성추행을 당할 위험이 2.8배 높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거하고 조금 연결될 만한 통계가 지난 3년간 성범죄 징계 교직원들을 봤대요. 그랬더니 552명. 이거는 아까는 실태조사는 학생들이 본인이 그 경험을 했어요라는 것을 대답을 하는 거고 이거는 사건화가 됐고 그다음에 징계 절차를 밟은 거겠죠. 그럼 552명인데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중에 46%. 지금 어느 통계에서 교사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더 많이 만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범행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교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놀랬던 게 통계에 보면 신체 접촉이 9.2%면 언어는 거의 일상화돼 있다. 그렇잖아요. 설문조사로만 잡힌 게 30%지만.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쿨미트를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 직원이 2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에 7월까지 신고된 게 313건인데 그중에 185건만 처리가 진행 중이고 45건만이 징계 처분을 받은 거죠. 그 와중에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 게 이렇게 성범죄 공무원 징계 시효가 예전엔 3년이었대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도 시효가 지나가지고 공무원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10년으로 시효를 좀 늘린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한국 여성들이 재난기금 받아야 돼. 그래서 7월 한 달 내내 이 지금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 통계를 봤네요. 교육계와 관련된 게 또 다른 문제는 저희 나라는 사학법에 따른 학교가 너무 비율이 높거든요. 물론 초중고 대에서는 비율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학은 사학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이든 공무원법이든 뭔가 바뀐다 하더라도 인사권을 사학의 이사장 그 재단이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개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법도 사실은 같이 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공범이죠. 그렇죠. 그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으면 사법부가 공범이다라고 하는 해스티크 운동을 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 국가가 공범인데 맞아요. 이게 저는 그것을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징계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을 동료 시민으로 봐야 하고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이 안전한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그래서 저는 그 스쿨미트와 관련해서 스쿨미트가 보도가 된 게 있지만 그 스쿨미트를 가장 크게 이슈화됐던 그 광주 지역 고등학교에서 많은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간 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도 많은 교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전북 지역에서도 스쿨미트와 관련된 움직임이 여러 개나 있었으나 보도된 건 극히 소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내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래도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사이버상 안에서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실태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만 좀 봤는데요. 사실 이게 아까도 N번의 순간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어느 한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사실은 PC통신 시절부터 이런 여성 혐오가 유머로 쓰이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은 이미 넓고 깊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디지털 자체가 얘네들이 원어민인 것처럼 디지털 자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에 대해서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개입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하는 특성에서 이 목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의 역할. 가해자는 처벌하지만 이 수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공유하는 이 수신자에 대해서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역할을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신자가 그걸 봤을 때 상담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이런 걸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피해자의 연대하고 지지되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래서 약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런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서 유포자나 동조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미리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교사 그룹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하면서 주변인들이 그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유튜브 보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것에 이러이러한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런 유해한 것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문제 제기할 건지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시는 그룹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개인들은 있어요, 그룹들이. 그걸 국가가 받으면 돼요. 공적인 시스템에서 그걸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국가가 받으면 돼.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계로 봐서 요즘에 들어가는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더 함께 나누고 싶은 통계나 요즘에 이런 거에 나는 관심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건수 늘어났거든요. 저는 그걸 건수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여성들의 그거를 각성해서 신고하는 여성이 늘어났다라는 신호로 받고 싶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디스토피아가 갖는 힘이 있어요. 디스토피아는 상상력을 자극한대요. 더 괜찮은 상상력을 펼치는 사람이 꼭 나타난대요. 디스토피아에는. 우리가 하는 캐도 아웃. 그러니까 디스토피아가 만든 긍정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이제 타임스퀘어 광장에 울려 퍼질 거예요. 지금 그게 200%가 넘으면 일주일 동안 매 시간 1분씩 광고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30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일주일간 매 시간 1분간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희망은 절망 속에. 아니 근데 맞아요. 절망 많은데 그 안에서 저렇게 연대하는 여성의 모습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네. 그리고 와 저런 멋진 주제로 프로젝트를 끄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성공시키네. 라는 걸 보면서 연대와 희망 같은 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3,000명의 캐도아웃의 리스트를 한 번에 쫙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있죠, 참. 저는 디지털 교도소가 있다는 걸 기사로 접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그룹들이,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불법이긴 하지만, 국가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여, 개인 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여, 성범죄자와, 그 다음 성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신상을 거기서 공개하고 범죄도 공개하고 네, 범죄도 공개하고 자세히 공개해 주세요. 어떤 맞아요. 사건을 이 사람들이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은 형량으로 현실 세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정보를 같이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사진으로 계속 업데이트도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숫자가 꽤 많아요. 제가 안 세봤거든요. 몇백 명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참. 네, 저는 근데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나 성착취 안에서도 이걸 가능하게 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이거에 맞서 싸우는 전사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리셋이나 불꽃팀, 치열함 없었다면 여기 이런 얘기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소라넷도 여성들의 힘에 의해서 폐지됐잖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이런 과정이 쌓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스토피아가 여성들을 강하게 만든다. 네. 8월에는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피서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피서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부러움도 8월 바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생활 규정에 있는 젠더 레짐 연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때라서 바쁠 예정이고
그러니까 성평등 시민으로 이름 붙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할 거라서 8월 달에 참 바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생활연구 마무리하고요. 9월에 성평등 전주에서 페미니즈 예술제를 일주일간 하는 걸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야겠네. 전북 여성문화예술인 연대, 그 전북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수다회를 해요. 그래서 그걸 바스락과 함께 조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8월달, 9월달, 10월달 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쭉.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살롱 이슈, 7월의 살롱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7월의 살롱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우울한 소식 못지않게 여성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여성들과 여름 휴가를 못 가신다면 시원한 팥빙수라도 함께 먹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연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8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드 전북 시즌4는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기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 방송이 됩니다. 조회수가 정말 미천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함께 기획을 하거나 함께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